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몸은 좀 개운하신가요? 늘 저희에게 삶의 지혜를 나눠주시는 우리 인생 선배님들께 오늘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나라 안팎으로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자식들 걱정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일자리나 연금 문제 아닐까 싶어요. 뉴스에서 최저임금을 올린다 만다 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이고 혹시 내가 일하는데 지장은 없을까? 매달 받는 연금에는 영향이 없나? 하고 마음 졸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조금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 주제가요. 특히 우리 60세 이상 되신 분들의 일자리와 연금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연구하는 곳이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온 아주 상세한 보고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막연했던 궁금증이나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우선 말이죠. 이 최저임금 이야기가 왜 다른 누구보다 우리 세대에 더 중요하게 다가올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바로 우리 60대 이상 분들 중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비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우리 삶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연구에서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60세 이상 분들의 일자리 수가 통계적으로 확 줄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인 일자리 수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요? 아니, 보통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주들이 부담돼서 사람부터 줄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체 일자리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니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일자리 수는 그대로인데 일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평균적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일자리 수는 그대로인데 시간이 줄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쉽게 말해서요. 예전에는 하루 8시간 꼬박 일하던 자리였다면 최저임금이 오른 뒤에는 같은 자리에서 하루 6시간이나 7시간만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직원을 자르는 대신에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결국 총 급여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단순히 일자리 수가 유지된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는 아니었네요, 이게. 일하는 시간이 줄면 결국 손에 쥐는 돈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럼 이 영향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유독 더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셨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영향이 정말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으신 어르신, 또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요.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다른 분들에 비해 더 많이 겪으신 것으로 분석됐어요. 그렇군요. 안 그래도 조금 더 힘든 여건에 계신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더 크게 받으셨다는 말씀이네요. 남성이나 학력이 높거나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말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 평균만 봐서는 이런 속사정을 놓치기 쉽겠어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자리 늘었다, 줄었다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일하는 시간 말고 혹시 일하는 방식 자체에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일하는 자리와 잠깐씩 일하는 자리 비율 같은 거요? 네,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근로시간 감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현상인데요. 하루 종일 일하는 소위 풀타임, 전일제 일자리는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반면에 하루에 몇 시간만 짧게 일하는 파트타임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어요. 기업들이 이제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긴 시간 근무하는 형태보다는 짧게 필요할 때만 쓰는 형태의 고용을 더 선호하게 되었을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결과죠. 전일제는 줄고 파트타임은 늘고
이것도 결국엔 좀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방향일 수 있겠네요. 혹시 어떤 종류의 일자리에서 이런 변화가 더 심했는지 산업별 차이도 있었나요? 특히 우리 세대가 많이 종사하시는 경비나 청소 같은 분야는 어땠는지. 하시는 그 경비나 청소 관련 업종 보고서에서는 이걸 부동산업이나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건물 관리나 경비, 청소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을 말합니다. 이런 업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아, 역시 예상했던 대로 경비나 청소 쪽은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을 수 있겠군요. 마음이 좀 그렇네요. 하지만 모든 산업에서 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또 의외의 결과가 있는데요. 제조업이나 건설업, 그리고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공행정 분야에서는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정말 청차만별이었다는 거죠. 제조업이나 건설업, 공공행정 쪽은 오히려 늘었다니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해당 산업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정부 정책 방향 같은 것과 맞물렸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 제조업이나 건설 경기가 좀 좋았다거나 아니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았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민간 기업, 예를 들어 식당이나 가게 혹은 경비회사 같은 곳에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은 그 후로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냥 일을 쉬게 되신 건가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으신 일부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로 이동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나라에서 하는 그 노인 일자리요. 동네 공원 환경 지킴이나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을 봐주시는 그런 일자리를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일자리들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민간 기업에서는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진 일부 분들이 이 공공형 일자리로 흡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직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 완충장치 역할을 한 셈이죠. 아, 다행이네요. 정부 일자리가 그런 역할을 해줬다니. 하지만 그 일자리들이 민간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급여 수준이나 일하는 기간 같은 면에서요. 네, 정확합니다. 공공형 일자리가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부분 단기 계약이고 급여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걸로 생계를 완전히 책임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시적인 완충 역할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보면요. 전체 일자리 수는 크게 안 줄었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었고 특히 여성, 저학력, 임시직이신 분들이 더 힘들어졌으며 경비 청소 같은 분야는 타격이 컸지만 정부 공공일자리가 어느 정도 그 충격을 흡수해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연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죠. 당장 내 통장에 찍히는 돈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네, 연금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정식으로 받는 노령연금 수급률이나 수급액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는 거죠. 이것도 좀 의외인데요. 왜 영향이 없었을까요? 소득과 관련된 건데. 여기에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 세대는요,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처럼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이 아니었거나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현재 받는 연금액만으로는 생활 전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즉, 지금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주된 소득원이라기보다는 좀 보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변화가 연금 수급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의 연금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있었으니 지금 연금 타시는 분들은 젊을 때 상황이 지금과는 달랐다는 거네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영향이 적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었나요? 다른 건요?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오히려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아시다시피 원래 받아야 할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땡겨받는 국민연금인데 일찍 받는 대신 매년 6%씩 연금액이 깎이는 좀 손해가 있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이걸 신청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보통 살기 힘들어지면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이라도 일찍 타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럴듯한 생각인데요. 연구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다는 의미입니다. 즉, 과거에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 오래 다니셨거나 소득이 꾸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노동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위치에 계실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조기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분들보다는 형편이 조금 더 나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연금액을 깎여가면서까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필요성을 덜 느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계속 일하는 것이 연금을 일찍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아하,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조기 노령연금 신청이 줄었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분들의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군요. 정말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초연금은 어땠나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는 그 기초연금 말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수급자 비율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받는 사람 수가 눈에 띄게 늘거나 줄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내부를 들여다보면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득 분포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받는 분들 안에서 소득 분포가 변했다고요? 그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후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소득인정액이 아주 낮은 분들, 즉 형편이 더 어려우신 분들의 비율과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 즉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거의 근접하신 분들의 비율이 동시에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간층은 줄어들고 양쪽 끝이 두터워지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내에서도 관찰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과인데요. 기초연금 받는 분들 사이에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정확한 원인을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서 소득이 많이 감소하신 분들이 소득인정액 하위 그룹으로 이동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약간이나마 늘어난 분들 중 일부는 여전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소득인정액 상위 그룹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중간층이 줄어들고 양극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소득을 올리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군요. 기초연금 내부의 이런 변화는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겠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을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60세 이상 일자리 수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일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 영향은 모두에게 같지 않아서 특히 여성, 저학력, 임시직이신 분들이 더 취약할 수 있다. 경비, 청소 등 특정 업종은 타격이 컸지만 정부 공공 일자리가 완충 역할을 해주었다. 이게 일자리 관련 핵심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금 쪽을 보면요. 현재로서는 국민연금 수급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줄었다는 점. 그리고 기초연금은 전체 받는 사람 수보다는 받는 분들 안에서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즉 양극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듣고 보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를 위한 정책을 고민할 때 단순히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꼭 필요해 보이고요. 정부 공공일자리도 그 역할은 인정하지만 질적인 개선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복지를 넘어서요,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과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한국주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깊이 파고든 이야기가 최저임금과 내 일자리, 내 연금,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미래를 내다보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분석은 주로 현재 연금을 받으시거나 은퇴를 앞둔 세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그 기간도 훨씬 길어질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보다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아질 미래 세대에게는 이 최저임금의 변화가 또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미리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뵐 수 있으니까요. 다음번에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정보, 알아두면 힘이 되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웃음 가득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